참 예수님, 제가 학생 때는 성적은 좀 좋았습니다만은 워낙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면서도 그래도 신부로서 열심히 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 손꼽으라 그러면 4.3 운동 열심히 했다고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그렇게 뭐 원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시대의 뭐 흐름에 부르심이었다고 할까요? 우선 동광성당에 지금 저 김상철 회장이 적극적으로 50년을 맞는 4.3 50주년 때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전도적으로 꾸려졌었습니다. 반세기를 넘어서 이건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우리 김상철 회장님이 저를 그 대표로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추대를 했고, 근데 그 덕분에 그때 정말 열심히 돌아다녀야만 됐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뭐 각 당 대표로 뭐 이쪽 저쪽으로 찾아다니면서 정말 여의도에 칼바람 맞아가면서 이제 좀 한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심사 소위가 꾸려졌고, 또 거기에 오늘 발표를 했던 그 박찬식 교수가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중앙 인사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에서 유족 대표 한 사람하고 제주 도민들을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이 꼭 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박 교수의 얘기로는 그래요. 신부님을 보내야 아무 말도 없지. 다른 사람이 가게 되면 뭐 왜 그 사람이 가느냐 어쩌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희생자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 이 사람이 희생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사람 못지않게 4.3의 그 진실에 종합적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걸로 압니다만은, 그런데 참 그 4.3에 대해서 4.3이 전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전개 과정은 어땠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오늘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때 잠깐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우리 안에도 참 4.3이 갈 길이 멀구나라는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 저는 제 2세대입니다. 한라산 입산 금지령이 1954년 9월 21일 날 해제됐으니까요. 저는 바로 5일 전 9월 16일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며칠 동안은 4.3 기간 중에 있었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뚜렷한 얘기 없고, 삼촌한테 들은 얘기만 기억입니다. 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낮에는 경찰이, 밤에는 산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 저쪽,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저한테는 4.3 하면은 무정부 상태의 어떤 혼란이로구나라고 저는 4.3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산 사람들의 그 습격에 의해 가지고 우익 인사들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몇 사람이 갑자기 이제 습격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막 그냥 뭐 그 우익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 4.3은 산폭도들이 양민들을 죽인 사건이다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똑같고 오늘 증언한 북촌의 김 회장님 같으면 군경에 의해서 되고 죄 없는 사람들 아무나 그냥 막 다 죽여버린 사건이다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기억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단편적인 기억들이 전체화, 일반화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3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무슨 얘기야, 4.3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4.3이 7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또 성격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게오르그의 25시처럼 산에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형무소로 갔습니다. 풀려났습니다. 6.25에 의해서. 그리고는 다시 인민군으로 징발됩니다. 또 국군 포로가 됐습니다. 다시 군대 풀려났는데 군대 안 갔다 와서 다시 국군으로 돼서 다시 인민군하고 싸웁니다. 또 자기 아버지는 산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자기 형은 경찰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도대체 그 개인에게 있어서 4.3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편린적인 체험을 4.3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해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례이자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우슈비츠 하면 우리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 사건이다라고 금방 해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의 경우에도 콜베 신부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유대인도 아닌데 왜 그 아우슈비츠에 갔습니까? 아우슈비츠에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희생됐습니다. 집시들 물론이고 폴란드의 여러 정치범들, 콜베 신부님도 나치에 저항하는 강론을 했다가 그렇게 끌려간 것이죠. 폴란드인만, 유대인이 아닌 폴란드인만 200만 명이 거기서 학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그렇게 기억합니까? 이것은 역사에서 의미를 찾는 우리의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을 지니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4.3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무엇을 배울 것이냐, 어떤 교훈을 얻어낼 것이냐, 거기 희생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냐, 그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4.3 운동은 정부 차원에서 매우 성공적인 과거사 사례로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대통령이 얘기하든 국무총리가 얘기하든 4.3은 가장 모범적으로 과거사를 해결한 사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면. 왜? 만약에 이 4.3 문제를 다시 진상조사를 하게 되거나 희생자를 선정하게 되면 해묵은 갈등들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 아니냐, 다시 아픔들이 되풀이될 것이 아니냐, 그때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우리 집을 불태웠고 누가 손가락질해서 우리 가족을 죽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시시해서 말 안 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갈등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걱정이었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미 다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벌써 원수 집안들끼리도 서로 사돈도 맺고 한 동네에서 그대로 다 얼굴 보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100%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화해와 상생으로 그 정신으로 4.3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공유족회만이 유족으로서 행세를 하던 시절 다른 사람들은 내가 4.3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게 유족이다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했던 시절이죠. 왜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군경에 의해서 죽었는데 군경 쪽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도 못했죠. 빨갱이니까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인데 친구들은 놀립니다. 저 빨갱이 새끼, 빨갱이 새끼.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이고 사건입니다. 북촌에서 400 몇십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그 마을이 제사를 합니다. 근데 자기 그 아버지가 죽은 날, 그날 그건 빨갱이니까 죽었으니까 어디도 대놓고 죽었다고 말도 못하고 숨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시절에 야, 그래도 이제는 시간도 좀 지나고 그랬으니까 우리 고기라도 한번 마음 놓고 해보자. 그래서 제삿날 그동안 숨죽여서 아이고 소리도 못 냈다가 모인 친척들과 함께 아이고 아이고 곡을 낸 거예요. 다음날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안규에 들려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울지도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증언하시는 김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처음에 이런 거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얘기하라 그러네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그가 끄집어낸 체험담의 편린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스쿠터 타고 싶어서, 우리 그 동생들은 그거 타고 싶어서 그거 탔다가 죽었다.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전체적인 시각에 대한 그 비참함은 속으로 죽이고만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비분과 분노, 이거는 본인도 이미 자기한테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억압된 것입니다. 이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이것은 정신건강에도 엄청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슬퍼할 것만 마땅히 슬퍼할 일을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도 못하고 마치 슬픈 일이 없는 것처럼 희극적인 요소만 기억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안으로 억누른 것입니다. 억압한 것입니다. 이제는 좀 해방시켜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박 교수의 글 안 가져오셨죠? 박 교수의 글을 맨 처음을 보시면 4.3에 대한 진상 보고서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4.3이란 무엇인가? 4.3을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기점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왜 4월 3일이 아니고 그 전 3월 1일인가? 왜 그것을 기점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 기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탄압에 대한 저항, 왜 산 사람들이 4.3의 무력 봉기를 일으켰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탄압에 대한 저항이다. 몰릴 대로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물론 그들이 행한 폭력도 있습니다. 뭐 그것들에 대해서 정당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폭력을 먼저 유발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경찰과 서청 단원들이었죠. 그들이 왜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누군가를 죽이고 했더라도 그 질문을 먼저 좀 이제는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진상 보고서는 미완의 보고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책임, 누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시작된 것은 미군정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요즘 또 우리 보수 세력들은 이 미국에 대해서 저 손가락질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책임을 명백히 묻고자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 없는 비극이 되고 만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고창원 교수 같은 분이 이번에 4.3 평화재단의 이사로 새로 들어왔는데 이 양반은 하와이 그 원주민들에 대한 클링턴의 사과, 이제 이것에 빗대어가지고 지금도 민주당 정부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오바마 정권이니까 가능하겠다 해서 미국 정부의 사과를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미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책임자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격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여전히 4.3 사건으로만 나옵니다. 4.3 사건. 근데 여러분 그 평화재단 보면 4.3 사건 평화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주 4.3 평화재단을 합니다. 4.3 뒤에 사건자도 안 붙이고 아무것도 안 붙이고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뭔가 성격을 규정하는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백비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비가 동그랗게 눕혀져 있습니다. 어느 날 정확한 이름, 올바른 이름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개정된 특별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도 역시 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백조 일선과 이번에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본 그 주정공장에 갇혔다가 비행장에서 학살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희생자는 1억 원, 배우자는 2천만 원, 자녀는 1,000만 원씩 배상을 해내라.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4.3의 그 과정 중에서 한 부분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검속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비검속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꼭 4.3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보상을 받는데 그러면 예비검속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배상을 받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이나 그 후에 죽은 사람은 배상을 못 받는다? 이건 또 무슨 논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유족들도 많은 양보를 했죠. 왜? 배상 문제까지 꺼내면 정부가 아예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때 신구범 지사가 얘기한 공동체적인 배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런 개념을 그냥 뭐 받아들이는 듯 마는 듯 그냥 그게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4.3 평화재단과 4.3 운동을 위해서 또 공헌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제가 학위에 있을 때나 화북에 있을 때나 이렇게 그 어려운 집안들 가정 방문해서 실태를 알아보면 4.3의 그 유족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분일수록 사정을 알아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4.3 때 부모님 형제들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 큰다든지 어디 먼 친척 거기다 맡겨져 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빈곤이 대물림이죠. 그리고 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후유장애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총 맞았거나 죽창에 찔렸거나 뭐 이렇게 고문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비만 오면 쉬시고 맨날 뇌신인가 이거 먹고 누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희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노병이다. 그동안에 일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걸린 병이다. 이게 꼭 4.3과 연관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방 안에서만 살고 있는 총 맞은 그 할아버지를 가정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보고 농담 삼아 그랬죠. 어떤 이렇게 총 맞은 사람 걷지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시집갑 띠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젊은 것들 다 죽어버려 죽게. 그거밖에 안 남았다니. 봉계 이야기 봉계. 그래서 4.3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반성할 것이며 사목적인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보다도 세례를 받은 우리들 자신이 먼저 신앙이 쇄신돼야 되고 그래서 이 신앙 쇄신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증거로 끝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신앙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각 지역에 맞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식, 거기에 맞는 표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증언하라는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 지금 과거에 25,000에서 최소 3만 명 이상 희생되었던 이 비극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비극을 공의의 사목헌장의 일장의 표현대로 따지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뇌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공의의 정신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해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어디 있었던가요? 그 4.3의 그 피비린내 나는 광풍 가운데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개신교회가 제주도는 천주교에 비해서 워낙 그 세력이 약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왜 제주도는 선교가 안 되느냐. 그런데 4.3 사건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서북 청년단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였다라는 겁니다. 영락교회가 바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말은 못했지만은 예배당 다니는 놈들 그러면 벌써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천주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천주교 역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가지고 그저 폭도들이다. 무신론자들이었다. 그래서 무언 침묵을 강요한 그 세력들에 그냥 동참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언제 한번 보듬어 줬느냐. 그들을 대신해서 억울하다고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있느냐. 그들을 대신해서 한번 대외적으로라도 불교처럼 무슨 천도제라도 드려본 적이 있느냐. 중간에 이 4.3의 진상규명 그 운동 가운데서 제주 대학생들, 그 가톨릭 대학생들도 몇 번 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동 차원이라고 보다도 반정부 그 운동 차원이었지 4.3에 대한 진실한 어떤 애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4.3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참여도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 많지 않은가. 사삼의 현장에 가보면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눈물 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6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되면 국화꽃 단성이 들고 정말 눈물 흘리는 그분들. 우리는 그들의 그 아픔에 얼마나 함께 했는가? 무슨 힘이 되줬는가? 제가 준비한 그 몇 가지 논문 가운데서요. 이건 논문에 이제 수록을 안 했네요. 제가 너무 길어서. 우리 주교님께서 다랑시골 유해 발굴 20주년 전국 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대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4.3이 비극이 일어난 이후 6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는 그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진실의 의미란 단순히 4.3에 대하여 국제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각에서 그 사건의 현상적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4.3이 우리나라 역사의 여정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은 아무리 국가 공권력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권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근거를 내세워도 국민의 생명이 국가에 우선한다는 것을 4.3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정부와 국가는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4.3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교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발전하는 존재다. 그런데 이 4.3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가르침을 4.3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무슨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주의 땅은 4.3의 희생을 걸음으로 참된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3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들의 억울한 희생을 망각의 무덤 속에 파묻고 거기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희생은 무의미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자의 무고한 피에 물든 이 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사기지를 세우려는 것은 그 희생자들의 무덤을 다시 한번 군화발로 짓밟는 행위요. 그 희생자들의 무덤을 다시 한번 군화발로 짓밟는 행위요. 그들의 죽음을 위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4.3에 희생된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만큼 그 후손인 우리들은 그만큼 더 철저히 폭력을 거부하고 무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평화를 열매 맺어야 합니다. 4.3 희생자들의 무덤은 생명과 평화가 새롭게 피어나는 꽃밭이 되어야 하고 이 평화의 섬을 현대 첨단 무기로 가득 찬 군사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교님께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인 교훈, 여기에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감히 덧붙이자면 사회교리적인 측면에서 사목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목국에서는 저에게 이 4.3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었습니다. 아마 4.3의 희생자들을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고 그래서 우선적인 선택, 우선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솔직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신 분. 신부님, 수녀님들 제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교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래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우선적 선택? 그거 좀 이상하다라고 받아들여집니까?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2차적인 존재란 얘기냐? 대뜸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우선적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집안에 5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맹장이 걸렸다. 그럼 마치 내 남매는 있는 것 또 잊어버리는 것처럼 온통 아픈 애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보다 먼저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아픈 놈이나 다른 놈이나 다 똑같이 대해서야 그것이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난한 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교황님은 선임 교황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과 단어와 우선적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쓰고 계십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제가 유인물 맨 뒤에 첨가한 한상봉 씨의 글 거기에 보시면 남미 해방신학의 태동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개념은 남미 주교회의에서 인준된 공식 문서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 교황님께서 신앙교리 성성 장관을 하실 때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관한 훈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해방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은 복음적인 방법으로 표현돼야 된다. 근데 해방신학은 저기 막시즘적인 측정이나 그런 도구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도 역시 신학다운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비난을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황청에서 해방신학 자체를 단죄했고, 그래서 해방신학의 대표적인 명제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것까지도 배제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권혁주 신부 주교님의 거기에 대한 글을 한 대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레지오 마리에지에 나온 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해방신학의 위험한 발상으로 치부하려 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 성성의 문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은 배타주의나 분파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은 복음 메시지의 내용에 속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80주년, 여기에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사회 안에서의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교회는 우리에게 애덕을 가르치면서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존경하라고 하였고, 가난한 이들은 사회 안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과 동일시하면서 교회의 전통 전체가 이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피력하십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린 준비한 논문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걸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준 표현은 우리가 대희년 때 대표적으로 들었던 얘기죠. 1년에도 적어도 뭐 5차례 이상 듣게 되는 기절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나온 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 이것이 예수님의 자의식이었거든. 당신의 사명에 대한 자의식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4.3과 연관해서 볼 때 제주도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60년) 이상 아직도 피해자라고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는 불안감에 젖는 사람들. 오늘 박 교수가 그 얘기 했었죠. 저 고모분과 이모분과 너 너무경 4.3 하지 말라. 걱정되는 거야 지금도. 경화당 세상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번에 다시 제 2차로 아니 3차로 희생자 신고를 받습니다. 근데 왜 한번 희생자 신고를 받으면 됐지 근데 3차까지 또 하느냐.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신고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괜히 신고했다가
또 내 자식들한테 내가 당한 것만으로 충분한데 또 자식들한테 피해 줄까? 이런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교리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원리와 연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 대부분은 저 사회교리 연수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는 세 가지 원리. 첫 번째가 공동선의 원리고, 두 번째가 보조성의 원리고, 세 번째가 연대성의 원리죠. 첫 번째 공동선, 우리 모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진하고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의 그 훼손당한 삶, 그들에게 정의를 되돌려 줘야 되는 것. 이것은 공동선의 원리에 비춰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빨갱이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빨갱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 차원. 그러면서도 내심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떨고 아직도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또 그들의 그 권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보조성의 원리죠. 보조성의 원리와 연관해 가지고 각 교구 차원에서는 교구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자료 준비라든지 이건 교구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주교님 말씀에 따라서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의 산하에 4.3 소위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많이 자료들도 많이 만들도록 또 좋은 방법들도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일단 교구청에서 해야 될 일, 교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교구 차원에서 아이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4.3에 대해서 알리고, 그 4.3에 희생됐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면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길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성의 원리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 4.3 특별법이 제정될 때 그때 참으로 그 일반 사람들은 천우신조란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이게 정치적인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몇 가지 요소들이 정말 이게 맞춰져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주도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재단을 설립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그때 주도적으로 노력했던 추미애 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한마디 이것까지 요구하면 난 이 법안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몇 년 지나서 개정되면서
정부가 이 재단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법을 바꿔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평화재단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일 뿐입니다. 재단은 원래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단 전 기금. 그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는 아직도 이 재단의 기금을 못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럼 제주도민들이라도 모금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보조성의 원리에는 사실 어긋나는 거죠. 이거 국가가 잘못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죠. 도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정부 들어와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30억 예산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배정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안 내려보내는 겁니다. 제주도 재단에다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까지 무시해 가면서.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인간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으면서 서로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졌다, 빚을 졌다. 우리 제주도에 오늘날 가장 크게 빚진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이 4.3의 영령들과 또 4.3의 유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죠. 내 잘못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연대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라고 봅니다. 그들의 아픔 덕분에 그래도 우리 오늘 이만큼 우리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빚진 거 갚아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본당 차원에서 보면 정말 4.3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무식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정말 잡초처럼 밟히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 빚을 이제는 좀 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 본당 차원에서 좀 더 이런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간다면 그것이 새천년이죠. 신앙의 해를 맞는 교황님의 그 호소에 호응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인물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 사회교리는 필수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한상봉 씨의 글, 이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읽을 수 있는데요. 한상봉 씨는 가장 진보적인 글쟁이 중에 하나지만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삶도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글이 더욱더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 주교님을 배워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학자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주교님만 혼자서 고분분투, 신학자는 우리 주교님 한 분처럼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주교님의 노고에도 우리 함께 좀 영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동창회를 가면 다른 동기 신부들이 저한테 너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왜냐고요? 사제서품 한 30년 가까워 가면 주교님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신부들 모이면 불평들이 많죠. 비난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주교님에 대해서 우리 주교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 야 그런 주교님을 모실 수 있는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